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에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2영역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교시에서는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많이 심적으로 불안해하시는데 고득점을 하기보다는 까먹지는 않는다. 전략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정리했던 것처럼 어쨌든 들어오지 않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다른 것도 가져갈 것이 많은데 들어오지 않는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타의 과목을 재미없이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적어도 이 두 번째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또 빌어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2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2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것은, 적어도 과학이란 말은 뭐냐면 과학은 어느 누가 보고 들어도 그렇겠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과학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학적이라고 할 적에는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실현 가능성, 간주관성 이런 등등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인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가 하지요. 지역 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파악할 때,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할 때. 자, 여기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할 때 쓰는 일반적 상황이 다 되는데, 문제는 주어가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의 개발은 이건 통계학자, 전혀 다른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통계학자가 하는 거예요. 4번에 학술 논문에 있는 실천 방법들의 효과성을 비교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할 때. 답은 3번. 이건 통계학자가, 주어는 지금 많은 분들이 뒤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주어가 사회복지사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쿠운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쿠운의 과학적 패러다임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패러다임. 어쨌든 기존의 패러다임이 부정되고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문이 열릴 때는 당연히 혁명적인 이런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자원들이 지금 과학의 혁명적 발전이라고 자꾸 물리화학만 생각하는데 사회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혁명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아주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패러다임인데,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그렇죠? 어떤 패러다임은 상대적 개념으로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한다. 아니죠. 이 토마스 쿤이 말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폭발적 아니면 급진적인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한 판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의 이런 변화라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아주 급진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점진적이 틀린 거죠.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다른 관점,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기존 패러다임의 유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어떻게? 아주 급진적으로 혁명적인 파열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점진적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좀 꼼꼼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한다.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돼. 연구 문제가 설정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문제 형성 과정에는 다른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거고,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함정이 여기 있군요. 문제가 선정이 되거나 표적 집단이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가설을 설정할 때 가서야 가설은 개념이 뭐냐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직은 연구 문제에는 무슨 변수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문제만 가치 중립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설을 설정할 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아직은 연구 문제, 가설 설정 이전에 연구 문제 단계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정은 미음번에 있군요.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함정이 있다. 미음번에 함정이 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이 시작되는 것은 가설 설정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으로 보시면 사회과학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지요. 자발적 참여, 그다음에 응답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 뭐 이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공익적 가치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꼭 반드시 연구윤리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표절이라고 한다. 요즘은 표절에 대해서 스스로도 반성해 볼 수 있죠. 카피킬러와 같은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안다고 썼더니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누가 밝혀놓은 것을 공부했던 것이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척도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알다시피 석도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는데 명목척도는 구별의 기능을 수행하지요. 서열척도는 구별의 기능과 더불어서 분류, 서열화 기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간척도는 이런 구별, 분류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정한 강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율척도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 더하기, 빼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절대 0점을 전제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고 하는 척도가 되겠어요. 자, 기본 알고 계십니다. 연령은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연령이라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연령은 누구나 마이너스에 시작을 해요. 누구나 0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0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법령상 만 몇 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부모의 장홍으로부터 맞으면 전부 노출설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0, 1초, 2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누구나 0으로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율척도이고 비율척도이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하위척도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을 합니다. 맞습니다. 표준화된 지능검사 점수는 비율척도다. 온도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자 이런 것 등은 이것은 온도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동간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동간척도. 이건 틀린 거죠. 소득을 비율척도로 질문하면 비율척도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로 질문하면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할 때보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아니죠. 명목척도보다는 서열척도가, 서열척도보다는 동간척도가, 동간척도보다는 비율척도가 보다 넓고 보다 깊은 범위를 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율척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응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이다 이렇게. 답은 뭐 이건 틀린 거지요.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비율척도를 말하는 것이고 등간척도는 동간성, 등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열척도는 비율척도로 변환이 가능하다? 아니죠. 하위척도가 상위척도의 영역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율척도가 동간척도 또는 비율척도는 동간척도와 서열척도와 명목척도의 기능을 하위척도의 기능을 포함해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으로 가서 보면 또 패러다임 문제가 나왔네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된 관점이나 인식을 이렇게 인식의 그 근본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뭐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도 있고 해석주의 패러다임, 실증주의 패러다임,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 등등 수없이 많은 패러다임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시공에 따라서 다르게.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전점을 둔다. 상당히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객관적 실체라는 개념을 신뢰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군요. 우리가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보통 1970년대까지는 모더니즘, 근대화라고 표현되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입니다. 좋게 표현해서는 객관성, 절대성, 안정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성, 합리성, 그리고 대서사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누구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누구나 똑같이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을 안정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것이 1970년대를 넘어 1980년 우리도 역시 19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는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으로 그리고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나 개성 존중으로 그리고 영웅들만의 역사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의 생활사를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누구나 똑같이 획일성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다양성과 그리고 개성이 존중되는 그리고 표현이 절제되기보다는 표현이 강조되는 같은 출발점이 아닌 정초주의라는 같은 출발점이 아니라 같은 출발점이 아닐 수도 있는 반정초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과학을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객관성, 절대성, 합리성, 이성존중 이런 단어는 모더니즘이라고는 소위 근대화 시대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오늘날 현대화 시대에는 주관적 시대, 주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관해 깊이 당부한다. 해석주의, 어떤 주어진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관적 판단을 말하는 거고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경험적 관찰이나 증명을 강조하는 거죠.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기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비합리적인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후기 실증주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해서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문제가 다뤄졌습니다만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확대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 객관적 실체가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요인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인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인 설계는 다수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어느 하나만의 독립 변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의적 타당도라고 설명하는 일반화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니면 여러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같이 반영해 보자고 하는 접근을 요인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인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집단 비교 결과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어느 하나의 영향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의 속성에 따라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주에 따라 집단을 설정한다. 자, 여기는 제가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면서까지는 않겠지만 이 문장 여러 독립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할당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상의 범주에 따라 집단을 설정한다. 자, 하여튼 문장을 이렇게 봐주시고 독립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 쉽다. 이거는 국어 문제지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하나의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당 행렬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집단 범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지. 이거 국어 문제는 이게 틀린 것이 되겠어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요 표시하시고 분산 분석,
분산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가 또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자 이런 내용들을 요인 설계에다 우리가 실험 설계에는 통계 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계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또 두 개를 합친 솔로몬 4집단 설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요인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인 설계에서 이번에 좀 깊이 이렇게 파고 출제가 됐네요. 자, 중요 표시하시되 어쨌든 이건 뭐 국어 문제로 나왔습니다만 중요 표시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33번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변수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변수와 가설. 변수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 아닙니까? 어떤 사물의 속성을 이렇게 사물의 속성을 보여주는 여러 값을 취할 수 있는 사물의 속성을 바로 이렇게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는 반드시 2개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가설도 나와 있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하죠.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져가는 문장이다.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기역, 니은. 뭐 1, 4, 5가 답이고 뭐 2, 4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니은이 없네.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이다. 자, 이제 요것이 당연히 딱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개념 여기 보면은 모든 개념은 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개념은 변수는 아니지만 모든 변수 2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보여주는 2개 이상의 값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로 이제 속성을 변수라고 하는데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념이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앞뒤가 맞겠죠.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디귿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에 연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고.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적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서 검증해 갈 때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달리 말한다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저희 셋을 다뤄놨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받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34번에 보시면 표집오차와 표준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집오차, 표준오차까지는 제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만 표집오차는 표본오차라고도 합니다. 모집단 그 자체를 가지고 얻게 된 그 수치를 모수치라고 합니다. 모수나 모수치라고 하고 그중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만을 가지고 얻은 수치를 통계치라고 합니다. 표본만을 가지고 또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통계치와 모집단 그 자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모수치 간의 차이를 우리는 표집오차 또는 표본오차라고 합니다. 표집오차, 표본오차는 크면 클수록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오차가 크면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표집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다,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표준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통해서 얻은 평균적 수치와 표본 집단을 통해서 얻은 평균적 수치 간의 차이를 표준오차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제가 문제는 보겠습니다. 표집오차는 모집단의 모수, 표본의 통계치, 맞아요. 모집단 자체를 가지고 얻은 모수치와 표본 그 자체, 표본만을 가지고 얻은 통계적 수치 간의 차이. 이게 바로 기본적인 표집오차, 표본오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표준오차는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 표본의 통계치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치가 아니라 모집단 모수로부터 얻은 평균치 간의 간격을 표준오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집오차는 모집단을 통해서 얻은 모수치와 표본 집단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 간의 모집단을 통해서 얻은 모수치와 표본 집단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치의 평균을 통해서 얻은 값과 그리고 표본 집단의 평균값을 통해서 얻은 평균값, 통계치의 평균값을 통해서 얻은 값과의 통계치 간의 간격으로 설명, 평균이라는 단어는 표준 오차를 말합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준 오차가 작죠. 뭐 이거 설명을 넣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 오차가 크면 클수록 검정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표준 오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준 오차가 감소한다. 말하자면 정확성,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측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측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이 있는데 개념의 구체화의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때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포괄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좋습니다. 어쨌든 빼놓지 않고 어느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개념의 경험화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구분이 분명하여야 한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한다. 3번은 설명할 수 없고 측정은 개념의 현상적 구조와 경험적 측정값들이 일치될수록 정확해진다. 표현 참 어렵습니다. 현상 그 자체의 구조와 그리고 경험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얻은 측정값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정도가 높다? 아니죠.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개념화를 통해서 개념적 정의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것을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로 바꾸게 되는데 조작적 정의로 바뀌어가면 갈수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작화가 개념화에 비해 구체화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변수의 측정 종류가 바르게 짝져진 것은 측정을 통해서 얻은 척도, 측정을 통해서 얻은 값을 측정치 척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명목 측정을 통한 명목 척도, 서열 측정을 통한 서열 척도, 동간 측정을 통한 동간 척도, 비율 측정을 통한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풀어가시는데 ing냐 아니면 정점이냐인데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역 동,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역 동은 확연히 분리가 되는 구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보나마나 명목 척도가 되고 그를 명목 척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명목 측정이라고 합니다. 1번,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가 이수한 보수시간은 거기는 보수시간, 보수교육을 받은 시간은 누구나 제로부터 시작되죠. 거기에는 당연히 절대 0점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 척도가 되겠고 그 과정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복지사의 근무기간 평가 등급 A, B, C, D 등급 이것은 서열을 보여주고 있죠. 서열칙 정확하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근거 이론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에서 기초 이론의 역할을 하는 걸로서 다른 말로 한다면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을 통합시키고 교정화하는 과정으로 이론적 포화와 변화 범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제가 그냥 놔두시고 주로 근거 이론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근거 이론 또는 현실 기반 이론의 코딩에는 거기 개방 코딩도 있고 축 코딩도 있고 선택 코딩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순으로 이렇게 이끌어집니다. 코딩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범주화시키는 소위 그 자료를 범주화시키는 것을 개방 코딩이라 하고 그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축 코딩이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이 소위 관계까지 분석된 범주들을 통합하면서 정교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선택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거 이론의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부 코딩이 있다면 이 마지막 단계에 서는 것은 바로 선택 코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좋은 평가나 좋은 측정의 조건, 검사의 양호도로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등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들고 있죠. 신뢰도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혹시 다른 것을 알아본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검사의 정직성, 검사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는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언제나 정확해. 어느 누가 와도 그 30분이 빠르게 시간이 측정될 때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이 높다,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몇 시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타당도에는 위배되는 거죠.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볼 적에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를 정리해 보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두말 나위 없이 낮습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자, 이것은 틀린 거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똑같은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다. 이 말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말합니다. 일관된 결과가 나오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동일한 변수를 측정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문항수를 높여야 됩니다.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높여야 합니다.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복수양식법, 복수양식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형검사 신뢰도, 복수양식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39번에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이론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른. 자,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임상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측정을 하다 보면 신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체계적 오류도 있고 비체계적 오류도 있습니다.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오류는 체계적 오류라는, 그건 임상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임상을 통해서. 그러나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떠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임상을 한다 해도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지만 무작위적 오류, 또 즉 비체계적 오류는 경험으로도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그리고 구인 타당도를 크게 나눠보고 있는데, 내용 타당도야 이론적으로 접근하지만 준거 타당도, 즉 예언 타당도나 공인 타당도, 또 구인 타당도는 가설을 설정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경험적 타당도입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는 정확성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상을 통해서 타당도. 저기 디귿번의 신뢰도, 그다음에 미음번의 이분절 기법, 미음번의 이분절 기법은 반분 신뢰도를 말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리을번, 비읍번은 모두 타당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번, 리을번, 비읍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설문지 작성.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일 때 개방형 질문은 자유응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개방형 질문인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설문지 앞부분에 배치한다? 아니지요. 개방형 질문이나 또는 사적 영역에 관련된 질문은 가능한 한 뒤편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틀린 거지요. 수반형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이 따라오도록 한 질문, 다른 질문이 따라오게끔 만든 질문을 수반형 질문인데, 수반형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짜증나지요. 응답률은 줄어듭니다. 명확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이중 질문을 사용한다. 우리가 설문지법에서 그 금기 사항처럼 된 것이 이중 질문, 유도식 질문,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은 금지 사항입니다. 틀린 거죠.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응답자가 어떤 성격인지, 응답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자라나는지, 응답자가 연령대가 몇 살인지, 응답자의 인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고려해서 설문지를 써야 되겠죠. 틀린 것이 되겠어요.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든 문항들을 가급적, 짝으로 든 서로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은 가급적 떨어뜨려 놔야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대인 면접에 비해 우편 설문이 갖는 장점. 1:1 면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 면접은 면접법에 비해서 우편으로 활용하는 질문지법을 보면 질문 과정의 유연성, 이건 면대면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요. 동일 표집 조건 시 비용의 절감. 동일 표집 조건 시 비용의 절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 표집 조건 시 비용이 절감된다. 어떻습니까? 비용이 절감.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응답률. 우편으로 반송봉투 보내면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법을 하게 되면 상담사라고 하는, 면접법을 하게 되면 상담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바로 그것을 응답을 유도하죠. 또 설사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도 상담사라고 하는 면접관은 투사법 등을 이용해서 비언어적 전달 매체의 의미까지를 분석해 가거든요. 때문에 높은 응답률, 바로 면접법의 특징입니다. 응답 환경의 통제가 용이하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편 설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심층 규명이 증대된다. 중대가 아니라 증대가 된다. 자, 이런 것도 역시 면접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보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군요. 동일 표집 조건 시 비용의 절감. 어떤 질문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제성 아닙니까? 경제성. 또 그러면 질문지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근데 면접법은 연구자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관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죠. 관찰을 하면서 또는 관찰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치관이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서베이에 비해 자료의 개량화가 쉽다. 관찰법이나 면접법은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실험실법이야 양적 연구에도 개량화가 가능하지만 바로 이런 것처럼 소위 이런 관찰법이나 면접법은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개량화가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 사용해줬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A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자료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범주 항목들은 신문기사 자료로부터 좋죠. 그렇죠. 범주 항목들은 신문기사 자료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량이 많아요. 당연하죠. 주제는 큰 패러그래프에서 1개, 2개 정도지만 단어로 온다면 모든 단어가 다 소위 자료 수집의
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 맞는 거죠. 맥락 단위는 환경 단위, 기록 단위를 포함한 상위 차원의 단위가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고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더 큰 어떠한 사건에 대한 주변 여건까지 기록이기 때문에 맥락 단위라고는 기록 단위가 들어있는 또 기록 단위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상위 단위를 맥락 단위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이런 사유면 기사를 가지고 통계 자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양적 분석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하는 것은 결국에 내용 분석 아니겠습니까? 내용 분석의 실질적인 의도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얻은 질적 자료를 비계량적인 자료나 문서를 계량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데 또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집단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점 집단 조사에서 집단 역학에 관한 것은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초점 집단은 특정 문제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초점 집단 기법이지만 초점 집단 기법에서 당연히 집단 역학 문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죠. 델파이 기법은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 집단 기법이나 초점 집단 서로 얼굴 맞아. 근데 이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면이란 말 틀렸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벌써 틀린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의하지만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러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일반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틀린 거죠. 네트워크 분석은 조직 간 전달 체계 분석에 부적절하다. 네트워크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 분석은 전달체계 서로 연계망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전달체계 분석이 아주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거.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는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이건 이제 임상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네트워크의 조직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적에 A와 B, A와 C, B와 C, B와 D 이런 관계 소위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자, 여기는 별표해 놓으시고 제 교재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집단조사에서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는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자, 거기에다가 중요 표시하시고 이건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니라서 노트에 첨가를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겁니다. 다음에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발달 연구에는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종단적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단적 연구에는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가 있는데 여기 지금 패널 조사, 패널 스터디가 나왔습니다. 패널 스터디는 동일 대상에 대한 반복 측정을 통해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패널 스터디입니다.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거죠. 패널 조건화 현상으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니죠. 이건 틀린 거죠. 동일 대상에게 계속 반복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받는 동일 대상자는 또 왔네, 또 왔어,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겠네.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옛날에 했던 대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나니까 옛날에 했던 대답을 그대로 또 대답하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걸 패널 조건화라고 합니다. 패널 조건화는 당연히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왜곡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대상자 추적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독립 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 시간적 우선성, 공변성, 경쟁가설 배제, 진실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상실로 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도 존재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패널 조건화, 패턴화된 응답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높일 수가 있는 건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선정 평양을 주기 어려운 것, 선정 평양이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은, 거기 이제 선정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약간, 아주 대표성이 약간 비대표 표본에서 나오는 편향을 바로 선정 평양이라고 하는데, 이 선정 평양에서는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이미 차이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집단만을 대표 집단인 것처럼 모아놓은 실험 집단과 나머지 집단은 이미 독립 변수를 개입시키기 전에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선정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 소위 모집단의 대표성 자체가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느 모집단의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소위 적용의 일반화라고 하는 외적 타당도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적 타당도 떨어뜨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자체가 이미 훼손된 상태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표본의 액성. 또 그런가 하면은 측정의 정확성. 여기 조사대상자 선정 평양은 이미 대표를 선발하는, 표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대표를 말하자면 실험 집단이나 대표 집단을 뽑아놨기 때문에 정확성 이전의 문제입니다. 정확성. 결과의 일반화 정도, 외적 타당도도 떨어뜨립니다. 답은 4번이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어요. 4번이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4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뢰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99%의 신뢰 수준은 1%의 유의 수준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보통 우리가 사유과학에서는 95%나 99%의 신뢰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1%의 유의 수준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신뢰 수준을 95에서 99% 높인다는 것은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실험 설계, 실험 연구에서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나눠볼 적에 일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연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연가설이 틀렸다고 하여 연가설을 기각시키는 오류, 상당히 수상한 의도가 보이는 오류지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99% 높이면 틀릴 확률이 100번 중에 한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일종 오류 줄일 수상한 의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은 100번을 조사하게 되면 그중에 틀릴 확률은 5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99%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이 신뢰 구간 내에 존재하는 것은 100번 중에 99번은 된다. 어쩌다가 틀린다고 해봤자 한 번 정도는 틀리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한 단계 구분을 통해서 반복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는데, 기초선 국면과 개입 국면이 있다.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아니죠.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연구 대상이 여러 개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연구 대상, 복수 기초선, 거기에다가 하나의 개입 방법을 각각 접목을 시켜봤을 적에 어느 대상이 보다 효과적이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입 방법, 하나의 기초선에다가 A라는 하나의 기초선에다가 B라는 개입 방법, C라는 개입 방법, D라는 개입 방법을 각각 접목시켜서 이 A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 방법이 보다 효과 효율적인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죠.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도록 반복 관찰한다. 그죠? 그래서 반복 절차입니다. 통계적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통계적 원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49번에 보시면
49번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행복도 조사,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확률 표집 방법은, 자, 뒤에는 봤더니 비확률 표집 방법이 나와서 확률 표집으로서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유층 표집, 군집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으로서는 유의 표집, 의도적 표집이지요. 의무 표집, 우연적 표집, 또 할당 표집, 또 눈덩이식 표집이라는 누적 표집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여기는 비확률 표집을 물어봤잖아요. 층화 표집이나 체계 표집은 여기는 확률 표집이니까 여기는 빠지는 거고,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편의 표집이 바로 비확률 표집인데, 그중에 여기 모집단, 초중고등학교 전체 모집단에서 비율에 맞춰 조사 대상자를 표집한다. 비율에 맞춰. 자, 이것은 비확률 표집에서는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표본을 할당하는 것은, 표본을 나눠서 수집하는 것은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5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혼합 연구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합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믹서시켜서 진행하는 연구를 설명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는 일치해야 한다. 뭐 좋습니다. 일치하면 좋지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연구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대적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좋습니다. 질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양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보통의 질적 연구를 결과를 해서 양적 연구할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패러다임도 수용할 수 있다. 다 맞는 것인데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맞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일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그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표현에서 너무 강요에 의한 정답이 된 것 같아서, 답이 된 것 같아서 답은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도 이제 이 해설을 하다 보면은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한계, 시간적 한계라든지 아니면 기초 학습 정도가 부족하신 많은 학습자들의 이런 한계 등이 있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아예 기초 분야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 좀 편하게, 우리가 성적순으로 자르는 건 아니니까 보이지 않으면 버리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으로부터 점수를 빌어오지는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아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